안녕하세요. 간해의 교수학습 이론 제1편 학습의 범주입니다. 나땡땡 선생님이 아는 게 많다고 해서 오늘 진도가 간해의 수업 모형이구나. 그거 뭐 내가 술술 설명할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수업은 아니죠. 매 수업마다 수업 목표가 있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가르쳐야 하는데요. 효율적인 교수를 하려면 알아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학습자가 어떻게 학습하는지 조건을 알아야 하고 그 조건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교수 설계를 해야 하고 수업 시간에 잘 가르쳐야죠. 우리가 다 아는 건데요. 간해는 인간이 학습해야 하는 능력을 5범주로 나누었고요. 각 범주에 해당하는 능력을 학습시키기 위한 교수법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이 사실은 이 강의가 하려는 내용의 요약이자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두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의 주된 내용은 학습의 5가지 범주, 이어서 교수 이론과 학습 이론이 뭔지 잠깐 소개했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는 9단계의 수업 사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먼저 간해의 교수학습 이론, 교육학에서 어디에 들어있는지 어떤 이름으로 다양하게 불리는지 조금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간해 이론은 과목으로 치면 보통 교수학습 이론, 이 비슷한 제목이 붙은 책에 나와 있고요. 교육 방법 및 교육공학이라는 제목이 붙은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간해 이론은 간해의 목표별 수업 모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목표별 학습 조건론 또는 간해의 교수 이론, 그리고 브릭스하고 공동 연구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간해와 브릭스의 교수 설계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 이름들의 핵심적인 용어들은 다 나왔습니다. 목표, 수업, 학습, 학습 조건, 교수 이론, 교수 설계. 로버트 가네가 누구인가 책들을 찾아보니까요. 길게 나온 것도 있고 짧게 나온 것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네는 미국의 교육심리학자로서 학습의 조건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것이 가장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학습의 조건, Conditions of Learning, 이것은 가네의 대표적 저서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초판이 1965년에 나왔고 2판, 3판을 거듭해서 1985년에 4판이 나왔는데요. 이 4판이 우리말로 교수학습 이론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이 책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소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강의가 짧아서 많이 소개하지는 못했지만 말이죠. 이 번역본의 역자 서문을 보니까요. 이 책은 교수 이론의 정립에 독보적으로 공헌한 책이고 교수학습 전공 분야에서는 고전이며 교육공학적 접근이든 인지적 접근이든 간에 그의 이론을 출발점으로 하거나 극복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몇 쇄라는 것은 같은 책을 여러 번 찍었다는 뜻이고요. 1판, 2판 이렇게 판은 수정 보완했다는 뜻이잖아요. 학습의 조건은 초판이 1965년, 4판이 1985년에 나왔으니까요. 20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초판이 나온 1965년 즈음에는 행동주의가 주류였고 이후에 행동주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인지주의가 등장하죠. 인지주의 이론에서는 정보처리 이론이 주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판 번역본 앞에 원저자인 가네의 4판 서문하고 3판 서문이 실려 있습니다. 3판 서문에서 가네는 이 책에서는 학습 사태를 주로 정보처리 모형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가네는 행동주의 이론 그리고 인지주의 이론에 속하는 정보처리 이론의 기초에서 교수학습 모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주의 이론하고 정보처리 이론을 미리 알고 있으면 가네 이론을 이해하기가 쉽겠죠. 선수학습 요소라고 할까요? 뭐 이러고 저러고 해도요. 가네가 이 책은
학습의 조건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땡땡씨가 공부하는 법. 새 학기가 되었어요. 나 땡땡씨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지. 교육사회학을 신청했어요. 첫 주, 둘째 주는 열심히 했는데 셋째 주에 부득이한 일이 생겨서 결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진도를 얼마나 나갔나 물어보니까 파슨스를 했다고 하네요. 파슨스를 했다고? 집에서 공부를 하려고 교재를 펴고 그 부분을 찾아서 읽기 시작합니다. 파슨스는 뒤르켐 이론을 계승 발전시켰다고 하네. 기억을 해보죠. 뒤르켐? 기능주의, 사회화 이런 거였지. 기능주의는 사회유지 안정을 강조하는 거였어. 계속 책을 읽습니다. 기능주의니까 역시 사회유지 안정 얘기 엄청 나오네. 이렇게 해서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 뭐 읽었지? 핵심적인 용어가 뭐였더라? 파슨스 역할사회화, 사회적 선발, 또 사회 구성체계 세 가지가 있었지? 문화체계, 사회체계, 인성체계. 세 가지 문화체계 어떻게 외우지? 첫자만 따서 문사인이라고 외우자. 이 책은 친절하게 뒤에 요약도 있고 연습 문제도 있네. 연습 문제를 풀어봐야지. 이건 틀렸잖아. 왜 틀렸지? 다시 봐야 하는 거야? 우리도 공부할 때 보통 이렇게 하죠. 나 땡땡씨가 말이죠. 파슨스를 공부하는데 그냥 읽고 외우기만 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필요한 지식들을 기억해내고 연결지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과제인 파슨스를 읽고 새로 나오는 내용을 익히죠. 다 읽고 나서 핵심 용어 생각하고 금방 잊어버리지 않고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읽고 첫자만 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많은 능력이 필요하고 또 사용되었습니다. 용어 알아야죠. 기억해내야죠. 눈으로 읽고 손으로 요약 정리하고 이건 운동 기능이에요. 외우기 위해서 뒤르켐 기능주의와 연결시키고 첫자만 따서 외우고 이건 인지전략 사용했고요. 등등 책 3페이지 읽는데 언어정보, 지적기능, 운동기능, 인지전략 등 다양한 능력이 필요했고 또 공부하면서 이런 기능들을 학습한 거예요. 파슨스만 외운 것이 아니고요. 간해로 들어갑니다. 학습의 5가지 범주. 간해가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참 많구나. 말도 할 줄 알지, 셈도 할 줄 알지, 자전거도 탈 줄 알지. 이런 능력은 말할 것도 없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능력들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걸 할 줄 아는 것은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언젠가 학습했기 때문이지. 즉, 학습된 능력이야. 아직 이런 능력들을 학습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학습해야 하잖아? 생활하는 데 필요한 능력들이니 말이야.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각자 처한 환경에서 이런 걸 다 쉽게 배우지는 않았을 거야. 누구는 좀 더 쉽게 배웠을 거고 누구는 어렵게 배웠을 건데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학습하는 환경과 조건이 달라서 그랬겠지? 그런데 그 많은 종류의 능력들을 학습하는 조건과 방법이 다 다를까? 그런 건 아닐 거야. 분명히 가르치고 배우는데 조건과 방법이 같은, 다시 말해서 공통점을 가진 능력들이 있을 거야. 그걸 안다면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을 것 아닌가? 간해가 생각만 한 것이 아니고요. 학습하는 데 있어서 공통점을 가진 능력들끼리 분류를 했어요. 5가지 범주로요. 지적기능, 인지전략, 언어정보, 운동기능, 태도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 5범주 중에서요. 지적기능에는 다시 하위 수준의 기능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아래서부터 변별, 개념, 법칙, 문제 해결이라는 하위 수준들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들어주세요. 5가지 학습 범주, 지적기능, 인지전략, 언어정보, 운동기능, 태도. 이 5범주는 위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순서대로 배우게 된다거나 배워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설명할 때 뭘 먼저 설명해도 되는 거죠.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 기능의 하위 범주인 변별, 개념, 법칙, 문제 해결은 위계예요. 다시 말하면 개념을 학습하는 데는 필수 요소로 변별을 필요로 하고요. 법칙은 필수 요소로 개념을 필요로 한다는 말이에요. 지적 기능 하위 수준의 기능들, 즉 변별, 개념, 법칙, 문제 해결 중에서 문제 해결이 가장 고차적이고 가장 복잡한 기능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요. 아까 땡땡씨가 공부할 때 그랬듯이 말이죠. 우리가 한 가지를 학습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사실은 5범주들 중에 여러 가지 능력들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의 이론을 교수 이론 또는 교수학습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교수, 학습, 교수 이론은 뭐고 학습 이론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 학습, 가르치고 배운다. 가르치려는 사람이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말이죠. 어떤 이론이 먼저 필요할까요? 그렇죠. 학습자가 뭘 학습하면서 학습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 학습 이론에 기초해서 그 학습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더 잘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교수예요. 인스트럭션이라고 보통 하죠. 사정이 이러니까 학습 이론과 교수 이론은 서로 떼어내기가 어렵고요. 또 학습과 교수가 일치해야 효율적인 교수 학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가 학습을 할 때 학습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적 조건이라고 부르고요. 그 내적 조건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교수자가 해야 하는 것이 외적 조건을 만드는 일인데요. 수업에서 교수자가 이렇게 외적 조건을 만드는 일을 교수 사태라고 부릅니다. 쉬운 얘기인데요. 사실 그냥 용어로만 들으면 생소할 것 같아서 소개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비슷한 내용을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니까 좀 지루하시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반복이 비결이다. 뭐 이런 거예요. 효율적으로 가르쳐야죠. 교육 또는 수업은 어떻게 해야 성과를 올릴 수 있나? 간의 표현으로는 교육의 성과는 학생들이 학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학습자가 갖추고 있어야 하는 조건 여럿이 있겠지만 가장 필수적인 것은 선수학습 능력이에요. 뺄셈을 배우려면 덧셈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인데요. 그리고 학습자 내부에서 내적 처리 과정, 즉 인지 과정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수업은 뭐냐? 수업은 학습자에게 외적인 학습의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어떻게? 학습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적 처리 과정을 활성화, 지원, 유지하기 위해 단계별로 잘 배열하는 것이다. 즉, 교수 사태를 잘 배열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하면 교수자가 할 일은 학습자의 내적 조건을 알아서 그것을 고려해서 교수 설계를 잘하고 그 교수 설계에 기초해서 수업을 잘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교수 사태 또는 수업 사태의 9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